자, 이재명 직접 승인. 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지난 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이 57페이지 분량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겠네요. 대장동의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의 뇌물을 받겠다라는 부분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승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 부분이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 그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자, 관련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듣고 가실까요?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후로도 대북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다 김만배 씨를 불렀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옥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담겼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일행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언급이 146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시했다 14번, 승인받았다 18번, 보고했다 32번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김만배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만배가 애초에는 그분 얘기가 그 녹취록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분은 유동규라 했다가 나중에 기자들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분은 없다. 그분이 아니라 그런 분은 없다. 바로 제가 그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그 주장은 재판 상황에서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봄에는 또 그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가요? 신학림 씨와 그 대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그것의 사실 여부도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김만배가 받기로 했던 700억 원이 넘는 수익금 중에 428억 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보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증거가 나올지의 여부라든지 또 증언의 일관성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검찰의 주장이 현재 이러하다 이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무죄는 가려질 겁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러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잠깐 들어보시죠.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왜곡 보도,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번 이 공소장을 좀 뜯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6번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그 146번 등장을 하는데 뭐 이재명이 지시했다 뭐 이런 표현은 14차례, 이재명이 승인했다 18차례, 이재명의 뭐 보고가 됐다 이런 표현은 32차례.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이번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 146차례 이재명의 이름 석자가 등장했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유동규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유동규의 말을 그대로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그 구속영장과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수백 차례 이상 나온 건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때도 정치적 공동체란 이 얘기로 많이 이제 그 연관성을 그 범죄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추측해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넣었지만 결국 공범으로 같이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김용 그 수사와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김용의 공소장이 너무 방만하고 본질과 그 기소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전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만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 그래서 다시 범죄 혐의를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제출해라 이런 재판부의 그런 지적까지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단군 이래 뭐 최대 치적 사업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그런데 검찰은 어쨌든 428억 뇌물을 약속받기로 한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승인했다. 이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뭐는 이런 일각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조금 더 공소장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46차례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그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의 이름은 135번, 김만배 83차례, 남욱 79차례. 대장동 일당보다 장 이사장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면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의 재가가 필요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많이 적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원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통해서 받기로 한 것 아니냐는 등등 정치권의 반론이 치열한데 저는 이 사건이 점점 심화되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법리적 판단이 상당 부분 소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등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일조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재단으로부터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는 주장을 했고 실제로도 뭐 자금이 넘어간 흔적 같은 경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진행되면서 이 재단을 만들 때부터 나중에 뭔가 이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전에 공모된 혐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그 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리가 적용되어서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장동 개발 역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원이나 10원이 넘어갔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혐의나 의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도 전부 다 다시 재판해야 되는 부담감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나 김만배 씨가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일 뿐이지 전체적인 큰 틀의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자, 우리 법조인이신 장현주 변호사께요. 이번에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이 428억 뇌물은 설사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이 부분만 밝혀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선. 맞습니다. 맞습니까? 뇌물을 약속한 일단 그 부분 하나 확인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한 부분만 확인이 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갈게요. 검찰은
428억의 뇌물을 약속을 승인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단순히 승인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라는 뭔가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 공소장,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됐다라고 하는 공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전혀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해충동 방지법에 관련된 추가 기소를 하는 공소장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검찰에서는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뭔가 연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제 사실을 적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은 결국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로 말을 해야 됩니다. 공소장은 본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요약해서 압축한 서류에 불과하고요. 예.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과연 그럼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그 증거로서 검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라고 볼 때 물적 증거나 객관적 증거는 거의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대장동 일당들의 여러 얘기들 그리고 특히 그 얘기들의 대부분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합니다. 예. 또는 남욱 변호사가 추측하는 내용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증거만으로 과연 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이 들고 있다라는 증거를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증거로 말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28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소환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지는 아마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을 소환하는데 뭐 별것도 없이 소환을 했을지 아니면 뭔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딱 포켓 속에 넣어둔 채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이 공소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저희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더 그럴싸할 것입니다.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 공작의 수법입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은 저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 검찰이. 그래서 지금 보도가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이쯤 되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시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언론들이 뭐 의원실이나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쓴 거다. 법무부는 절차대로 한 것이다. 정 의원님,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법무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소 7일 후인 20일에 그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이제 이 공소장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 취재를 한 언론에서도 이것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지금 야당이 주장하기를 지금 뭐 그 허위 사실이라든지 또는 그 허위 내용을 지금 유포했다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데 어디가 허위라는 것이냐 지금 재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의 본질이 돈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처럼 무슨 수표로 돈이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송금으로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는 약정만 해도 이게 위법 사항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게 법리 싸움 그리고 증거 싸움, 두뇌 싸움이 될 것인데 결국은 한국 정치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정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한 조직에서는 이게 단군 일의 최대 부패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군 이래의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최대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재판을 이제 지켜보고 과연 검사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뭐 오랫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고 어쨌든 28일 날 이 대표가 이제 소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차차 하나씩 이제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